자, 여러분 이클립스 켜놓은 동안 슬라이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우리 데이터 코드라는 제목으로 지금 2주 어치를 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 수업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흐름이란 단어, 코드 흐름이란 단어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짚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수식을 적음으로써 무엇을 갖고 놀 거냐, 그럼 어디 있는 값을 들고 오거나 어디다가 값을 담을 거냐, 그렇게 해서 가져온 값들을 뭐 더할 거냐 뺄 거냐 등등을 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식 얘기 나오고, 작은 수식을 모아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수식을 만들 수 있다 얘기 나왔었고, 그 연산자들 중에 매우 중요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는 연산자랑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은 는 왼쪽에 예를 들어 my age에다 담는다, 넘버에다 담는다, result에다 담는다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값을, 는 오른쪽 수식의 계산 결과 값을 담을 건지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 얘기 나왔었고, 자바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미리 선언을 적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언을 적을 때는 여러분은 어떤 이름, 새로운 이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까지 적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이름에 맨 처음에 어떤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할 건지 역시나 지정을 해놓고 세미콜론을 찍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일단 데이터 흐름 얘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흐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왜 굳이 지금 네이버 웹 앱을 키고 있냐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보통은 이 데이터 관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거랑 대비되는 코드 흐름은 프로그램 실행 그 자체를 의미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 얘기 나왔었고, 여러분들은 적절한 문장들을 적절한 곳에 적어가면서 나열해 가면서 내 프로그램의 코드 흐름을 내 목표에 맞게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문장들을 적으면서 이제 여러분은 각각의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while문, 반복 흐름을 위한 건데 구체적으로 몇 번 반복할 거냐, 여러분은 조건식을 여러분의 목표에 맞게 적음으로써 그 while문이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만큼만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문장에는 수식이 포함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수식 하나만 딱 적고 세미콜론 찍으면 완성할 수 있는 수식문이라는 친구, expression statement라는 친구도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걔는 진짜 더더욱이나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hello,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 만들 때도 문장 딱 하나 적었었고 걔조차도 수식문이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했고, 어쩌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도까지 얘기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웹 프로그래밍 수업이니까 wp 예시 _2부라는 .zip 파일, 압축 파일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해주시고, 압축은 안 푸셔도 돼요. 이클립스가 알아서 중간에 풀 겁니다. 그래서 그 압축 파일 적당히 바탕화면 같은 데다 놔두시고, 이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이클립스의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만든 자바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이 보고 쓸 수 있도록,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적혀 있고,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면서 각자 진행하셔도 되고, 저도 지금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봅시다. 자, 지금 왼쪽 패키지 익스플로러 있겠죠, 여러분? 여기 적당히 빈자리를 우클릭하시면 임포트 지금 뭐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는 아마 폴더들이 다 닫혀 있을 거예요. 이클립스가 다룰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폴더가 엄청 많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거 할 거기 때문에 제네럴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놨던 자바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카이브 파일을 고르지 마시고 요거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워크스페이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엔터키 치시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뭘 임포트 할 거냐?
그래서 어떤 폴더를 기준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지금 압축되어 있는 자바 프로젝트를 압축을 풀어가면서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select archive 파일 고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찾아보기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운로드했던 요 친구를 골라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요 .g 파일을 가지고 임포트 할 수 있는 자바 프로젝트 목록이 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요게 체크가 잘 돼 있나 꼭 확인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엔터키를 쳐서 피니쉬를 해주시면 임포트가 끝이 납니다. 임포트가 끝이 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원래 있었던 두 개 말고 제가 만들었던 자바 프로젝트가 하나가 더 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나 잘 안 된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러분 체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게요. 벌써 몇몇 친구들이 경험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끔씩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다시 태어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38살인데 저는 벌써 그걸 수백 번도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도 한두 번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요 프로젝트 날려버리고 다시 임포트 해오고 싶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고 엔터키 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선 사라집니다. 그렇긴 한데 방금 전처럼 그렇게 삭제를 하면 얘를 다시 임포트를 하는 게 막혀요. 제가 아까 체크돼 있나 확인하라고 했던 그 창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지금 망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자 일단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클립스 상으로는 그 2부 어쩌고 프로젝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여전히 여러분의 C 드라이브, 여러분의 SSD에는 그 프로젝트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걔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새로 임포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걔를 날려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날려버리냐? 그 폴더를 직접 방문을 하면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프로젝트 하나 아무거나 우클릭을 해서 쇼인 보시면 시스템 익스플로러, 여러분 윈도우라든가 맥에서 쓰는 일반적인 탐색기로 얘가 있는 폴더를 열어줘요. 거기 보면 제가 아까 딜리트해서 날려버렸던 그 2부 폴더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를 죽이면 돼요. 휴지통으로 보내든 죽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치 지금 처음으로 임포트하는 느낌으로 체크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른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피니시 하시면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주의하시면 아마 한 학기 내내 큰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웹페이지 만드는, 웹 서버 만드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그거는 중간고사 보고 난 이후 시점에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방금 전 봤던 그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임포트가 될 겁니다. 좀 이따 이제 프로젝트 그 막 L4G 어쩌고 저쩌고 프로젝트도 임포트를 해서 여러분 게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내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해온 저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 지금 의자가 앞에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키보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아래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코드가 잔뜩 있는 거고 이 아래에서 사용할 각종 이름들에 대한 선언들을 위에다 몰아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키보드 입력을 다루기 위한 스캐너 하나 세핑으로 뽑아가지고 스캐너라는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 3개 input, absolute number of input, next even number of input 같은 세 이름을 각각 숫자 하나하나씩 담는 용도로 새로 도입해 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이 예시 자체의 목표는 이 부분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나죠? scanner.next into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사용자가 이번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키보드로 입력한 콘솔 탭에다가 입력한 숫자 하나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 수식을 계산하면 그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해서 그거를 내가 미리 정한 input이라는 이름에다 담는 는 수식을 적고 마지막 세미콜론에서 문장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줄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나이차 어쩌고 할 때 구경했던 그대로입니다. 아무튼 이제 데이터는 다 모였어요. 이 데이터를 갖고
absolute number of input 자리에는 인풋에 담겨있는 값에 대한 절대값을 담을 겁니다. 그 다음에 next even number of input이란 이름에다가는 만약에 저기에 3이 담겨 있었다라면 3보다 큰 가장 작은 짝수를 담을 겁니다. 따라서 4를 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원래부터 짝수가 담겨 있었다.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되고요. 짝수가 아니면 홀수죠. 홀수가 담겨 있었다라면 거기다 1을 더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담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하면 우리 퇴근이 늦어지니까 절대값 부분은 제가 미리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풋에는 숫자 하나가 담겨 있는데 그게 음수인지 0인지 양수인지는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absolute number of input 자리에다가 인풋 값의 절대값을 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if문을 써서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if문이에요. 별로 놀랄 것도 없죠. 자, 이 부분만 else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if문은 if 부분과 els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if문입니다. 막 그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머리, 가슴,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if 부분엔 조건식이 들어갔고 input 값이 음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만 마이너스 3 같은 거 들어있으면 이 조건식의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물,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면 if 부분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else 부분이 달려 있었다 라면 else 부분 내용물을 그때 실행합니다. 만약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true였다면 if 부분은 실행하지만 else 부분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음수면 담긴 할 건데 는수식이에요. absolute number of input에다 담을 건데 수식 마이너스 인풋의 계산 결과값을 담을 거예요. 자, 인풋에 3이 들어있었다면 수식 마이너스 인풋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겁니다.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들어있었다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플러스 5를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수라면 요걸 실행할 겁니다. 따라서 양수가 담길 거예요. 그 다음에 0 또는 양수면 요 문장, 요 수식문을 실행할 겁니다. 여기 보면 수식 더하기 인풋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더하기 인풋 하면 원래 마이너스 3 들어있었다면 수식 더하기 인풋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강제로 플러스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부호를 바꾸겠다라는 뜻이고 얘는 부호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이걸 써본 적이 없고 사실 얘는 그냥 인풋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컴퓨터쟁이들은 대칭을 좋아하니까 더하기를 적어놨어요. 아무튼 0 또는 양수라면 그냥 걔가 바로 절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담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서 뭐를 입력했는지에 따라서 이 수식문 또는 이 수식문, 이 는수식 또는 이 눈수식 둘 중에 목표에 맞는 하나만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if문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absolute number of input 자리에는 input 값의 절대값이 들어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자, 비슷한 느낌으로 next even number of input 자리에다가 input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가장 작은 짝수를 담기 위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은 그냥 는 0 해놨어요. 오류를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31번째 줄 근처에요. 이 지금 수식문 날려버리시고 괜찮아요? 자, 인풋에 담겨있는 값이 짝수면 그냥 담으면 됩니다. 홀수면 1을 더해서 담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java 파일 코드 적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나중에 사용자가 0을 입력할지 3 입력할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입력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하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도록 분기 흐름을 여기서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작년 공창컴 때 이클립스 썼죠? 아, 좋아요. 훌륭합니다. 여기서도 복습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IF 적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보시면 IF로 시작하는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모장
필기장 같은 느낌의 아이콘이 있고 if else 있고 if not null, if null 이런 식으로 4개를 목록에 띄워줄 거예요. 맨 위에 있는 친구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if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치고 바로 그냥 엔터키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if문의 if 부분 하나짜리 if문을 적기 위한 적절한 코드들을 문법에 맞는 코드들을 이클립스가 알아서 적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위에 거랑 깔맞춤을 하기 위해서 if else라는 친구를 골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if 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 다음에 if else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골라서 엔터키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lse 부분을 달고 다니는 if문 하나를 적기 위한 뭐 중괄호, 소괄호 같은 것들을 적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 조건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인풋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고 싶은 겁니다. 서로 다른 문장, 서로 다른 는수식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조건식이 인풋 값이 홀수일 때 true가 나오거나 짝수일 때 true가 나오도록 적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데이터도 다 모여 있으니까 수식을 바로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인풋에 담겨 있고 나머지는 퍼센트, 시프트 5 하면 퍼센트 나오고 그래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둘 중에 하나 지정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홀수일 때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홀수냐? 라고 물어보는 느낌으로 조건식, 수식을 적어서 if문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홀수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짝수면 같은 느낌이 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좀 보기 불편하다 라면 이렇게 엔터키 쳐서 이클립스 친구가 귀찮은지 엔터키를 최대한 덜 치는 쪽으로 자동 완성을 해주는데 원한다면 엔터키 막 치셔도 됩니다. 파이썬이랑 다르게 막 들여쓰기 같은 거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홀수면 뭐 해야 돼요? 인풋 값은 홀수입니다. 우리는 인풋 값보다 큰 가장 작은 짝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3이었다 4를 넣으면 되고 7이었다 8을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풋 값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저만 칠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다가 담을 거냐는 자, 저만 칠게요. next even number of input에다 담아야 됩니다.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름 몇 자입니까 지금? 21자짜리 이름이에요. 자,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클립스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커다란 프로그램 만들 때 당연히 A, B, C, D, E, F, G 하면 26개밖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이름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한, 조금 더 긴 이름들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름은 진짜 여러분이 내가 홍길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홍길동이라고 제대로 철자 맞춰서 적어줘야지 실질적으로 이름의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제 출석 부를 때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도 여러분은 알아듣겠지만 우리 컴퓨터 친구는 지금 글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철자를 잘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름을 따박따박 있는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을 거예요. 따라서 이클립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코드 짤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름을 좀 더 편하게 입력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들을 잔뜩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봐봐요. next even even number of input 지금 5개의 0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만들면서 중간중간 대문자를 이렇게 습관놨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첫 글자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적혀 있는 거 even number of input 요건 한번 여러분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소문자 하나 적고 내가 대문자로 중간중간 해놨던 그 대문자들만 적어놓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법같이 이런 식으로 next even number of input에 해당하는
이름들만 목록에 띄워줍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일은 엔터키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운 이름을 적어야 된다. 걱정하지 말고 적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이름을 좀 더 빠르게 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스캐너도 비슷한 느낌이죠. 스캐너 적을 때는 그냥 앞대가리 정도까지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은 위에 것 때문에 걸리적거리긴 했는데 이 정도만 적어도 알아서 스캔으로 시작하는 또는 중간에 스캔이 껴있는 이름들 막 튀어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이 next, 너무 답이 쉽게 나와버렸어요. next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next 2분 정도까지만 치고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하게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다가 담는 게 목표고 무엇을 담는 게 목표냐 물어보면 인풋 값에 1을 더한 값을 담는 거니까 인풋 더하기 1하고 여기까지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 다 완성됐으니까 세미콜론 찍어서 수식문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풋 값이 홀수일 때에 대한 목표는 일단 달성한 셈이 돼요. 그럼 이제 복붙을 쓰면 되겠죠. 요거 전체를 복사를 해서 Shift 키랑 위아래 화살표로 복사할 수 있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else 부분 내용물도 비슷하게 채울 건데 자 여기선 2일 때는 2 담으면 되고 4일 때는 4 담으면 돼요. 따라서 더하기 1을 하는 게 아니라 0을 더해갖고 담으면 됩니다. 또는 더하기 0을 그냥 지워버려도 되겠죠. 해서 저 조건식 계산 결과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값을 next 2분 넘버 오브 인풋에다가 담는 분기 흐름을 완성한 셈이 돼요. 까지 하면 그래서 저것들을 토대로 결과 메시지를 출력하는 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여러분 컨트롤 F11 눌러서 바로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3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은 3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 어쩌고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잠깐만. 가장 작은 짝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어디를 잘못한 걸까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네요. 지금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을 입력했을 땐 나머지는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바동네는. 그렇죠? 야, 제가 해놓고 제가 개 털렸어요 지금. 따라서 0으로 하고 바꾸겠습니다 저는. 또는 나는 지고 싶지 않다라면 자 여러분 그거 배웠죠? 그 앰퍼샌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 배웠죠? 그거를 쓰시면 되겠죠? 그거에 반대되는 바 해가지고 오어 연산자에서 인풋 %2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여러분 음수의 세계는 심오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일 때도 1을 더할 테니까 제대로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 자동 완성으로 지난 시간에는 while문을 우리가 자동 완성을 당해 봤었고 걔는 반복 흐름을 여러분이 도입하고 싶을 때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 if문 해가지고 분기 흐름 구성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 자동 완성 당하는 방법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아직 써본 적이 별로 없다 하는 친구들도 그런 기본적인 코드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들 얼추 다 구경을 한 셈이 돼요. 자, 우리가 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지금 간단한 프로젝트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300점짜리. 거기서도 여러분은 꾸준히 if문, while문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성에 맞는 플레이를 하는 코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 너무 프로그래밍 막 어렵다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꽤 다양한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오타를 덜 내고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 그 맨 앞 글자랑 대문자만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치는 거 나름 자주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그럭저럭 어렵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이클립스가 아무 이름이나 불러주는 게 아니라 막 스무고개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적혀있는 선언들 등등을 보고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줄 겁니다. 아까 저 넥스트 어쩌고 저쩌고는 바로 위에 선언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었고 따라서 목록에서 골라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빠르게 20자가 넘는 이름을 철자 틀리지 않고 잘 적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한영키 누른 다음에 한글 이름 쓰셔도 되긴 합니다. 우리 옆에 섬나라 있잖아요. 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자 이름 같은 거 막 써가지고 쓰고 그런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우리랑 다르게 한영키 같은 개념을 잘 안 쓰고 막 예를 들어 뭐 자 같은 글자를 쓰고 자는 좀 그렇다. 뭐 다 같은 글자를 쓰고 싶다라면 그냥 DA 해갖고 다로 바꾸는 식으로 평소에 키보드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라든가 그런 걸로 변환해서 써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영키를 쓰기 때문에 한글 이름 막 뭐 철 한자 구 같은 거 막 그런 거 섞어가지고 진행하면 한영키를 꽤 자주 눌러야 돼서 귀찮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다양한 영어 단어들 섞어가지고 이름 만드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걔네를 나중에 사용할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while문이랑 비슷하게 if문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동 완성 당해서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방금 전 간단한 코드, 엄청 간단한 코드긴 하지만 여러분 같이 구경하면서 여기 지금 데이터 흐름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야만 저 이름에 내 목표에 맞는 값이 들어있어서 최종적으로 제대로 된 숫자, 제대로 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겠구나 같은 것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흐름 보면서 음수일 때는 위에 것만 실행할 수 있도록 또는 홀수일 때는 위에 것만 실행할 수 있도록 조건식을 잘 적어놨으니까 분기 흐름이 목표대로 구성되겠구나 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하면 쉬는 시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절대값 담는 제가 미리 적어놓은 if문 덩어리 있잖아요. 걔를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Shift, M을 한번 눌러보세요. M. 아마 맥에서는 단축키가 다를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요 if문 고르신 다음에 이 if문 고르신 다음에 Alt, Shift, M 누르시면 돼요. 윈도우 친구들은. 맥 쓰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여기 적혀있는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우클릭하고 Refactor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Extract Method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 윈도우 친구들이랑 동등한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요 옆에 아마 그쪽 단축키 적혀 있을 테니까 나중엔 요거 쓰셔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Extract Method라는 이름의 창이 떠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일단. 자, 여기 지금 맨 위에 이제 메서드 네임 해가지고 나보고 하나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대문자 중간중간 섞어서 get absolute number라고 이름을 적고 엔터키를 쳐서 OK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 경고가 하나 뜰 텐데 막 근본 없는 이름이라고 경고가 하나 뜰 텐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도 해볼게요. get absolute number. 자, 여기선 지금 새로운 이름을 정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자동 완성을 해줄 수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엔터키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고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시면 코드가 살짝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6줄 가까이 됐던 코드가 한 줄, 수식문 하나로 지금 압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수식문 하나, 는 수식이 담겨있는 수식문 하나로 압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바뀐 게 아니라 밑에 슬쩍 내려가 보시면 방금 내가 정한 이름 왼쪽 오른쪽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길다란 코드 덩어리 하나를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절대값을 담기 위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혁신이죠, 여러분? 좋아요. 훌륭해요. 자, 지금 우리가 고른 그 문장, 이 부분이 다른 중괄호 안으로 추출됐어요. 익스트랙트 됐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문장이 적혀 있었던 자리에는 수식문, 는 수식이 하나 달려있는 수식문이 지금 바꿔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지금 추출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 컨트롤 F10을 누르면 아까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3 엔터 치면 여전히 절대값 3입니다 라고 제대로 잘 나와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방금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코드 흐름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걸 토대로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지금 요 get absolute number 어쩌고 저쩌고 그 이클립스가 자동 완성해준 코드를 놓고 보면 자, if문 위에 지금 한 줄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한 줄은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if문 아래에는 역시나 문장 return문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return문 배웠죠? return문이 뭔가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있죠. 자, return문의 의미는 두 가지죠. 이제 내가 3을 주겠다, 5를 주겠다 할 때 그 return 뒤에다가 3 적으면 되고 5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적는 사람이 뭐를 던져줄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통해서. 자, 그건 데이터 흐름 관점이라 칩시다. 코드 흐름 관점에서 return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그죠? 거기서 그 중괄호 안 내용물의 실행을 끝냅니다. 라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적혀 있어요. return문 밑에 단 거 적어놔도 걔는 실행 안 될 거예요. 와 같은 두 번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거는 우리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클립스가 적어줬습니다.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줬는데 그 상황에서 컨트롤 F11을 눌렀을 때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 프로그램은 실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클립스가 대신 적어준 저 코드들은 이전 버전, 추출하기 전 버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약간의 필요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바 동네에서 펑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근데 펑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봤던 그 get absolute number라는 이름의 친구를 메서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까지 구경해 왔었던 main이라는 것도 역시나 메서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메서드 자체는 일종의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모니터로 볼 수 있는, 프로젝터로 볼 수 있는 이 프라이빗으로 시작해서 이 닫는 중괄호까지 여기에 지금 실제로 적혀 있는 요 글자들은 메서드 정의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선언 얼마든지 적을 수 있죠? 선언을 한 줄 더 적음으로써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 하나를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름과 같은 약간 개념적인 느낌의 무언가를 지금 우리가 자동 완성 당한 쪽에서는 메서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메서드 하나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걸 메서드 정의라고 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서드 데피니션입니다. 자, 정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자주 나오는데 선언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언이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뭔가에 대한 정의라는 걸 적을 때 역시나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도입을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의는. 괜찮아요? 우리 지금 get absolute number라고 밑에 메서드 정의가 하나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그램 나중에 코드 짤 때 get absolute number라는 새로운 이름을 쓰실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메서드 정의를 적는다라는 건 그렇게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그 실제 메서드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냐까지 여러분이 같이 적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의라는 개념은 선언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단순히 새로운 뭔가를 도입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구체적으로 내용물이 어떻게 된다 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기술을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이 부문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get absolute number라는 메서드는 내용물로서 이런 것들을 가진다. 닫는 중괄호까지 착실하게 쳐서 그 내용까지 같이 지정을 해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는 걸 메서드 정의라고 불러요. 자, 파이썬, C, C++, 자바, C# 요 메서드 정의를 적는 방법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바 동네에서는 일단 메서드 정의를 적으실 때 이런 것들을 적으시게 돼요.
일단 지금은 get absolute number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이름의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새로운 메서드의 이름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메서드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수라는 단어 들어봤죠? 인자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공창컴 시간에 나왔죠? 영어로는 argument라고도 부르고 parameter라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선 argument라고 적어놓고 스타트를 할게요. 그래서 인수들, 지금 적혀있는 건 인수, 인풋이라는 거 하나를 받는 친구다라고 적어놓은 셈이에요. 우리 지금 첫 줄을 읽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et absolute number, 그 첫 줄 그 이름 왼쪽에 보시면 int라고 세 글자 적혀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걔가 이제 return 값의 형식을 지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 메서드의 내용물, 그 안에는 선언이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문장들이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문장이 2개 적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2개 적혀 있어요. if문 하나랑 return문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if문 내용물로서 다른 문장이 적혀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방금 자동 완성당한 메서드 정의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이 지금 잘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 get absolute number 도입하면서 걔는 int 값 하나를 받는 친구다. 그렇게 받은 거를 input이라는 이름, 인수 이름에 담아놓고 쓰겠다라고 지금 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 안에 적혀있는 int, input 저것만 봤을 때는 선언 비슷한 느낌으로 생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미콜론을 안 찍었을 뿐이지 input이라는 이름을 int 값 하나 담는 용도로 쓰겠다 같은 느낌으로 적어놓은 거라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get absolute number 메소드 이름 왼쪽에 int 세 글자 적혀있는 게 바로 return 값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안에는 지금 선언이랑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언을 적어놨고 여기서 지금 새로 도입하는 저 이름은 그 아래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름을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 는수식 같은 거 계산하거나 또는 return문의 디테일을 지정하거나와 같이 실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막 2개 같은 거 적혀 있긴 한데 여러분 이거 배웠습니까? 프라이빗이 뭡니까? 우리 수업에선 조금 천천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 static은 무슨 뜻입니까? static은 중간고사 시험 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static은 무슨 뜻입니까? 좋아요. 훌륭합니다. 대충 그런 느낌이죠. 일단 지금은 우린 지금 복습을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자동으로 적어줬는데 프라이빗은 사실 지워도 잘 동작할 거예요. 스태틱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자동 완성으로 적어줬으니까 내비둔 상태로 나중에 소개하는 식으로 가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우리가 Alt Shift M 한 다음에 이름 적고 엔터 쳤을 때 이 덩어리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 if문이 적혀 있었던 자리가 다른 문장 하나로 치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수식문까지 해서 슬라이드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일단 시점, 그러니까 코드 흐름 관점에서 살짝만 구경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저 수식문을 실행하려는 시점, 이제 저 수식을 계산하려는 시점에 얘보다 위에는 지금 input은 어쩌고 저쩌고 scanner.nextint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put 자리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이미 담겨 있어요. 일단 그건 확실하죠. 두 번째로 이 문장, 저 위에 적혀있는 저 문장, 저 수식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은 이미 는 수식 계산이 끝난 시점이 될 겁니다. 맞죠? 따라서 absolute number of input 자리에는 input 값에 대한 절대값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저 짧은 한 줄을 실행함으로써 input에 마이너스 3이 담겨 있었다면 absolute number of input에는 3이 담겨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복잡한 과정이 지금 저 한 줄로 축약되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가능하냐를 살펴보면 당연히 는 왼쪽에는 뭐 너무 정직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왜 절대값이 absolute number of input에 담기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 는 오른쪽 수식이 계산하면 input 값의 절대값이 나오는 수식으로서 계산됐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런 것들 뭐라고 부릅니까? 저렇게 메서드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완성하는 수식을 여러분 뭐라고 배웠나요?
저럴 때 무슨 행위를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보통 뭐 호출이라든가 콜 뭐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 메서드 호출식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자, 여러분 지금 이제는 납득할 수 있죠? 저거 수식입니다. 괜찮아요? 수식이 뭐였죠? 제 이거 중간고사 전주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수식이 뭡니까?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된 친구라 그랬어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는 수식의 오른쪽에 메서드 호출식이 적혀 있어요.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을 저 앱솔루트 어쩌고 저쩌고의 담도로 는 수식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컨트롤 F10을 눌러서 실행했더니 인풋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었다면 저기에는 플러스 3이 무조건 담겨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저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은 플러스 3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단 그래요. 메서드 호출식이라고 불러요. 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때는 여러분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게 될 거고 그 괄호 안에 역시나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입장에서는 괄호 안에 수식을 적는데 그때 여러분이 적는 수식은 각각의 인수 자리에 뭐를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를 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인수랑 관련된 이름들 중에 인수 이름 또는 인수 자리라고 우리가 말할 만한 것을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저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 넣어봐야지 이번에 헬로 월드 넣어봐야지 하고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호출식 적는 사람의 기호에 맞게 이번에 뭐 집어넣을지 정한다 했을 때 그 뭐에 해당하는 값을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로서 파라미터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으로서 수식 인풋을 적었습니다. 거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담겨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번에 입력한 숫자를 담으면서 호출하겠다. 와 같이 파라미터를 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메서드 호출식은 어떻게 계산되냐?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은 일단은 그 괄호 안에 적혀있는 각각의 수식들을 계산하는 데서 스타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값을 각각 인수 자리에다가 담습니다. 지금 get absolute number는 인수를 하나 받기로 했어요. 인트 값 하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트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자리에다가 말씀드리는 예시상으로는 마이너스 3을 담아 놓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담아둔 다음에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었던 그 문장들, 메서드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살짝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수식, 메서드 호출식의 이 5글자를 계산한 결과값은 지금 예시상으로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죠? 그 마이너스 3이 어디에 담기는 거냐라 물어보면 요 지금 메서드 정의 여기 적혀있는 요 인수 인풋 자리에 담긴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도 인풋 적혀있고 여기도 인풋 적혀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이름은 다른 이름입니다. 서로 위치가 달라요. 지금 자동 완성 당해서 이름이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클립스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짝 튀어나왔는데 이런 거 누르면 이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음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이름이랑 동등한 이름이 여기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입니다. 이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칩으로 박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이름을 미안해요. 여기서 선언한 이름을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줍니다. 지금 보면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의 차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기분, 랜덤. 자, 이 색깔의 차이는 당연히 또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차이입니다. 저 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저 이름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여기다가 뭔가를 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회색은 거기 담겨있는 값을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구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인풋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각각 인풋을 사용하는 자리 얘는 조건식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꽤 많고
인풋에 실제로 데이터를 담는 곳은 노란색으로 잘 예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좋아요. 훌륭하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인풋에 지금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인풋들에는 음영이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저 인풋이랑 이 인풋은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풋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니까요. 아무튼 마이너스 3을 담아놓고 이 내용물을 실행하면 absolute number of input 자리에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3이 담겨있게 됩니다. 분기 흐름 잘 조건식 계산해서 부호 바꿔가지고 잘 넣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위턴문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3을 담고 그 메서드 내용물 실행을 시작했을 때 저기는 플러스 3이 담겨있게 될 거고, 아무튼 이번 호출에서 위턴 값을 뭘로 할 거냐를 지정하는 느낌으로 적어둔 셈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항상 위턴 값이 되도록 정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당연히 분기 흐름 같은 걸 추가해서 내가 원하면 또는 뭐 30% 확률로 3을 위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위턴하고와 같이 위턴문은 얼마든지 여러 개 적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항상 절대값을 위턴하도록 위턴문 하나를 맨 밑에다가 넣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 문장들 실행을 다 끝내거나 또는 위턴문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저 내용물 실행을 야기했던 그 수식, 그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이 끝이 나게 돼요. 계산 결과 값은 이 위턴문 실행함으로써 지정해놨던 그 플러스 3이 됩니다. 괜찮아요? 계산하면 결과값 하나 나오는 게 수식이니까 저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이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메서드 호출식이 포함되어 있는 더 큰 수식을 다루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는 수식이죠. 지금 어디다 담을 건지 는 왼쪽에 잘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뭘 담을 거냐? 지금 열심히 해서 3 담아야 된다라고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담고 그러면 이 수식문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갖고 설명을 해놨더니 좀 쉬는 시간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열심히 보고 있었던 EAC 프로그램이 메서드 추출하기 이전 버전, Alt Shift M 눌러서 메서드 추출을 한 이후 버전, 동등한 데이터 및 코드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걸 납득할 수 있다면 그 메서드 호출식이랑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 같은 것들 사이에 오묘한 관계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짚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내용이랑 섞어서 한 번만 더 요약하고 쉬는 시간 가져가 볼게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살짝 보면 자, 메서드 호출식 계산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메서드 정의에 적어놨었던 중괄호 안에 적어놨었던 그 문장들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인수 자리,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 인풋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인수 자리의 값을 담는 것 또는 메서드 호출식 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하는 거는 내용물을 실행하기 이전 타이밍에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그 내용물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고 본론을 실행하기 시작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 문장들 중에 위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전체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요. 방금 전 예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던져준 위턴 값이 메서드 호출식을 포함하는 더 큰 수식을 계산하는데 차근차근 쓰이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는 수식의 우항 계산 결과 값으로 활용될 겁니다. 괜찮아요? 요 동네도 작은 데이터 흐름 3가지 단계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메서드 내용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서 담아주나 봐요. 그러면 메서드 내용물 실행하면 절대값이라는 중요한 숫자가 앱솔루트 어쩌고저쩌고에 담겨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메서드 중괄호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위턴문을 실행함으로써 최종적인 데이터 흐름 마지막 단계를 끝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서드 내용물 실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A라는 메서드, B라는 메서드가 있을 때 A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는 건 B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하는 거랑은 조금은 독립적입니다. 다른 메서드 정의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인수 개념, 리턴값 개념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메서드가 B 메서드로 호출할 때 걔에 대한 호출식을 적어놨을 때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 내용물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를 주고 저 내용물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가져올 데이터를 지정을 받아서 내 다음 연산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코드 흐름 관점. 우리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성하기 위해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수식은 어떤 문장 단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 문장이라는 개념보다 수식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작은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종의 반례가 튀어나온 셈입니다. 자,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왜 실행했냐? 그 if문 그 커다란 덩어리를 왜 실행했냐라고 물어보면 걔는 명백히 어떤 수식,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실행을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은 그 메서드에 대한 정의, 어딘가에 적혀 있겠죠? 그 정의 내용물 문장들의 실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들 실행을 수반해요. 그 내용물 실행이 끝나지 않는 한 그 메서드 호출식의 계산 역시나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랑은 지난주랑은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들 것 같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새로운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고 적절한 내용물, 그게 1000줄이 됐든 10만 줄이 됐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물을 채워두고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10만 줄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이 온다면 깔끔하게 수식 딱 하나만 적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모든 수식은 문장 하나에 포함된다 그랬어요. 근데 짧은 수식, 우리 눈에 보기에 짧은 수식이라 하더라도 그게 메서드 호출식이라면 그걸 계산하는 와중에 수백, 수천 개의 문장, if문 덩어리, while문 덩어리 같은 것들을 실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미 적어봤었던 scanner.nextint라든가 system.out.println 괄호를 닫고 역시나 뭔가 점 같은 게 적혀있긴 하지만 제 둘 다 메서드 호출식이에요. 물론 저 두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다른 어딘가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걔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눈으로 보고 이해해라, 중간고사 문제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콘솔 탭에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라는 목표를 지난주, 지지난주에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 적혀 있을 법한 콘솔 탭이라는 어딘가에 헬로 월드라는 걸 담는다라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적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내용물로서 적어놓은,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놓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저 nextint라든가 요 println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그 안에 어딘가에는 는 수식이 적혀 있을 거예요. 콘솔 탭의 바로 다음 위치에 H를 적는다, E를 적는다와 같이 실질적인 데이터 흐름이 발생할 만한 는 수식이 반드시 적혀 있을 겁니다. 다음에 nextint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명백히 return문이 적혀 있을 거예요. return,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하는 return문이 하나가 적혀 있을 겁니다. 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 하면 일단 지난주 내용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복습이 끝이 나게 됩니다. 프라이빗이니 스태틱이니 이런 것들은 당분간은 그냥 복붙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형식이니 그런 얘기, 인트가 숫자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몰아서 구경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쉰 다음에 게임 하러 갑시다.